이번 시간은 20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9번은 견줄 비자라고 합니다. 견주다, 비교하다 할 때 쓰는 비자가 바로 견줄 비자입니다. 비율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견주다 이라는 뜻입니다. 견줄 비자고요. 첫 번째 단을 보면요. 등비라는 거죠. 등비. 어디서 익숙한다는데요. 등비 수열할 때 쓰는 건데 등자가 같을 등자죠. 같을 등자에 견줄 비자, 견줌이 같다 이렇게 좀 잘 쓰지 않죠. 그냥 그대로 비가 같다 라고 해석합니다. 비가.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요, 사칙 연산 중에서 곱하기, 결국 곱이죠. 곱. 그래서 이게 비가 같다라는 말은 곱이 같다 이런 얘기죠. 곱이 같다. 그래서 앞의 황가의 곱이 같은 것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비가 같다. 여기서 비가 가리키는 것은 곱이라는 거죠. 곱하기. 그러면 차가 같은 건 뭐냐? 차의 줄임말 차를 썼어요.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 그죠? 그거는 차가 같다. 차이가 같은 걸 등차수열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비가 같다. 이제 곱이죠. 곱이 같은 것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10번입니다. 210번은 살찔 비자라고 하죠. 자, 왜 살찔 비자가 됐느냐? 왼쪽에 고기육자가 있죠. 그죠? 요 달월자는 달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 고기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당연히 고기죠. 그래서 얘가 살찔 비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비대라는 거죠. 비대. 살찔 비자에 큰 대자 해서 살이 쪄서 커지다. 살이 쪄서 커지다. 우리 살이 찌면 보통 때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살이 쪄서 커지는 거. 그래서 비대해지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보면 그 조직이 비대해지다. 이렇게 쓰죠. 조직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흡수해서 거대해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비만 참 많이 쓰는 글자죠. 그죠? 살찔 비자에 가득 찰 만자. 이건 역시 뜻이 같다고 보면 되죠. 살이 찐 것이나 살이 가득 찬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비만이고요. 이 비자는 이제 천고마비 할 때도 쓰죠.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살은 말찐다 할 때 이제 비자, 살찔 비자가 되겠죠. 살찔 비자, 가득 찰 만자. 두 개 다 살이 찌다. 이런 개념이죠. 비만. 요즘 좀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 1위 국가는요. 의외로 미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쿠웨이트라고 이야기해요. 오일머니의 파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쿠웨이트가 역시 비만율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살찔비 가득 찰만. 살이 찌다, 살이 가득 차다.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죠? 211번은 가출 비자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유비무한 이렇게 대비하다 이럴 때 쓰는 비자가 이 비자예요. 우리가 구비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가출 비자라고 합니다. 가출 비자, 갖추다. 준비라는 단어죠. 준비. 여러분 준비됐나요? 할 때 쓰는 준자인데요. 이 준자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비자가 가출 비자고요. 여기서의 이제 준자는 뭐냐면은 맞다 이런 게 맞다. 어떤 상황에 맞게 갖추다. 그래서 준비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 맞게 미리 갖추다. 맞게 갖추다. 여기 바로 준비라고 합니다. 준비. 자,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황에 맞게 갖추어져. 스탠딩 스타트. 앉아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그렇죠? 상황에 맞게 갖추는 것을 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망록이죠. 모르는 글자가 없죠. 그죠? 가출 비자고 망자 기억납니다. 그죠? 잊을 망자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있는 것을 갖추다. 그래 해도 되죠. 근데 말이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있는 것을 갖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대비하다. 이렇게 하면 대본 이해가 되죠. 있는 것을 대비하다. 그래서 기록하다. 이런 개념이죠. 있는 것을 대비한 기록.
이걸 바로 비망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잊을 것을 대비해서 기록해 둔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그래서 있는 것을 대비한 기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그때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붓 끝을 이길 수는 없다. 그죠?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다 모든 것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망록이다. 있는 것을 대비한 기록.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212번이죠. 아닐 비자라고 합니다. 아닐 비자 아니다. 그렇죠? 아닐 비자고요. 처음 나오는 단어 비문이죠. 비문. 글을 문자라고 하는 거죠. 이 글을 문자는요. 문장 개념이죠. 문장, 센텐스라는 개념이죠. 문장. 그래서 요거는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문장이 아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그죠? 다른 말로 보면요. 문법에 맞지가 않다 이런 개념이에요. 문장이 아니다 이 말은 문장을 쓰는 데는 그 문장을 쓰는 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 문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법이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문이라는 것은 문장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뜻은 바로 문법에 맞지가 않다. 문장을 쓰는 방법에 맞지가 않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문법에 안 맞는 문장. 우리는 그런 것을 비문이라고 하죠. 비문. 그죠? 글이 아니다. 문장이 아니다. 그죠? 문법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입이죠. 사입이 참 많이 쓰는 건데 잘 몰라요. 그죠? 이 사자는 비슷할 사자입니다. 유사하다 할 때 쓰는 사자가 이 비슷할 사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이자인데요. 이 이자는 이 한문에서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 요 글자를 알아두면 편리한데요. 이 접속사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는 and 그리고 뭐 but 혹은 or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문은 여기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해요. 스스로 찾아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찾아야 하느냐? 그러면 한문의 특징인데 이런 찾는 과정을 통해서 또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왼쪽에 보면 비슷할 사자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닐 비자예요. 그러면 비슷하다, 아니다. 중간에 어떻게 접속사가 들어가야 무난하느냐. 이제 생각해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아니다. 비슷하다, 그러나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접의 개념으로, 그렇죠? 역접의 개념으로 접속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금세 찾을 수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죠? 닮았어요. 닮긴 닮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면은 그 종교, 그죠? 사이비 종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쓰죠. 사이비 종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를 참 좋아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종교는 진짜 정통 종교가 있는 반면에 그 정통 종교와 비슷하지만 아닌 종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사이비 종교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이비는 종교에 한정되어 쓰는 건 아니에요. 사이비 기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사이비 마스크 같은 거 붙이면 돼요. 그죠? 비슷하지만 아닌 것에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종교에 한정돼서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비 종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비슷할 사자, 접속사 아닐비. 그래서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의 사이비의 뜻이 되겠어요. 사이비. 이 사이비라는 말은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공자라고 이야기해요. 213번 가난할 빈자죠. 위에 있는 나눌 분자와 밑에 있는 돈인데요. 제자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이야기시켜 보자면 돈이잖아요. 돈. 밑에 있는 돈을 나눠줬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나누어 주게 되면 당연히 나는 그죠? 가난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제자 원리는 그렇진 않지만 그죠? 목적은 제자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글자를 내 나름대로 쉽게 이해하는 것. 이것도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나눠주게 되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봤을 때 가난할 빈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가난할 빈자고 첫 자가 아내 첫자예요. 아내. 그래서 가난할 빈 아내 첫.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가난한 아내. 그죠? 가난한 아내. 바로 그 현진근의 소설이죠. 아마 벌써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현진근의 소설을 보면 빈처가 나와요. 빈처. 가난한 아내. 얼핏 보면은 아내가 참 가난했어. 그죠? 참 안 됐다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이제 아내가 그렇죠.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이죠. 읽어보면요. 그래서 가난한 아내. 그렇죠? 옛날에 그죠.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 남자가 그죠. 사회생활을 혹은 경제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죠? 빈처, 가난한 아내. 근데 그러면 부유한 아내는 있느냐? 부유한 아내? 부처? 없어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빈처만 있어요. 그죠? 가난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당자. 저번 시간에 본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이 당자 어디서 봤는데, 그죠? 위에가 소리고 밑에가 뜻이라 그죠? 거물럭자. 이 거물럭자가 나오면 뭐라 생각해라? 개미라고 생각해라. 개미는 한 마리 땡기는 개미는 없다. 그렇죠? 여러 마리 몰려다니니까 무리다. 그래서 이 당자가 무리당자다라는 말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무리당자입니다. 무리. 우리가 여당, 야당, 우리 참 당 있죠. 정당들 참 많잖아요. 그죠? 붕당, 요거 붕당 할 때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무리를 당이라고 얘기해요. 당. 당 참 많습니다. 그죠? 무리입니다. 무리. 어떤 무리냐? 활빈당. 그죠? 살활자입니다. 살활자. 가난할 빈자인데 가난을 살린다. 그죠? 말은 되지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가난을 살린다. 무리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가난을 살리는 무리예요. 여기서 가난이 의미하는 건 뭐냐? 뭐겠어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무리다. 당명이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당이다. 정말 멋진 당이에요. 그죠? 멋진 당. 실제로 그렇죠? 부정축제한 양반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무리 혹은 그대로 그냥 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무리 혹은 당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14번 역사사자라고 합니다. 역사사자 아주 유명하죠. 역사사자 사관이란 말인데요. 그죠?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역사사자의 볼관자죠. 보다. 자, 볼관자는 이제 유명한 글자가 되죠. 그죠? 볼관자. 그러면 사관이 뭐냐? 사관은 뭐겠어요? 역사를 보는 눈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죠? 역사를 보는 관점.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은 말이죠. 그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죠?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 익숙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일제의 식민지사관, 식민사관. 그렇죠? 아직도 보면 우리나라는요, 이런 식민사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들이 눈에 보이곤 해요. 그래서, 참, 일제시대가 지난주 한창됐는데, 아직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식민사관. 어쨌든,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다.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건은 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이렇게 청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청사. 보다시피 푸를 청자예요. 푸른 역사. 푸른 역사의 길이 남는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푸르다가 의미하는 건 뭐냐죠? 역사는 역사는 알겠는데 푸른 역사다. 푸르다가 의미하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요. 이 푸르다는 옛날에 우리가 글을 어디다 썼느냐. 저번에 한번 수업에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주간이죠. 대나무를 잘라다가죠. 대나무에다가 잘라서 글씨를 써서 그죠. 종이를 대신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나무의 색깔 보면은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하지만 이 동양은 크게 이제 오형으로 봤을 때 초록색은 푸른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푸른 대나무의 적은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사. 이제 종이 없던 시절에 이제 역사를 푸른 대나무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청사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역사라는 이야기고요. 이 청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푸른 대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의 길이 남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15번이죠. 생각사자가 되고요. 생각사자 유명하죠. 그죠? 너무 많이 해서 사자성어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죠? 사자성어 심사숙고라는 얘기인데요. 잘 보다시피 있잖아요. 여기도 사가 있고요. 여기도 고가 있어요. 이 사자와 고자 딱 보는 순간 두 개의 뜻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심사숙고 두 개 다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심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이 숙제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한다? 똑같은 거예요. 뒤에가 생각하다니까 앞에 수식어도 똑같다는 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자와 숙자가 같은 개념이죠.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를 두 번 반복해서 쓰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자성어를 꾸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 사고가 왜냐면 둘 다 생각하다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수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고력. 이 생각하는 일, 이걸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죠? 공부를 하는 것은 그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거안 사위. 아마 이런 단어 처음 들을 텐데요. 이런 단어를 보면서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것자, 편안할 자죠. 그럼 뭐냐? 편안하게 살다는 얘기고, 생각사자의 위태로울 위자, 위태로움을 생각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갖다 붙이면 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죠. 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라. 우리의 인생사는요, 동양학적으로 봤을 때 다 음양이죠. 상대성이라는 이야기죠. 동전에 앞뒤가 있듯이죠. 앞면만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편안함 있잖아요. 편안함의 양면, 뒷면은 뭐냐? 위태로움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면성이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으면 반드시 위태로움이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 때 그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 보면은 항상 편안할 것 같지만 그 편안하면 반드시 끝이 나고 위태로움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위태로움을 내가 아무 대체 없이 위태로움을 맞았을 때는 내가 타격이죠. 충격이 클 수 있지만 그 위태로움을 미리 준비하면 그 위태로움을 선명하게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태로움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이의 10만 양병설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평온했던 조선시대에 누가 감히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이인은 편안함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위태로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알고, 그죠? 10만 명의 병사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시되었지만 말이죠. 만약에 10만 명의 병사를 만약에 양병을 했다면은 우리는 7년간의 임진왜란과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인명 손실을 그렇죠, 겪진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편안하다 그죠? 편안해. 자,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잖아요, 부모님. 참 편안한 상태죠. 근데 왜 그렇게 부모님 해주나? 여러분 어차피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사회에 던져지게 되죠. 이 사회는요, 위태로운 곳이에요. 항상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앞으로 닥쳐올 은에 대해서의 위태로운 것을 생각을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인생은 양면, 바로 음양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라. 편안하게 살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라. 이게 바로 삶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216번 저번에 한번 나왔죠. 그죠? 백길사자, 카피라는 게 아니라 카피, 그죠? 컨트롤 C, 그죠?
컨트롤 V 하듯이 카피. 베낄 사자가 되고요. 저번에 한번 나왔죠. 베낄 사자의 참진자. 진짜를 베끼다. 이거죠. 진짜를 베끼다. 진짜를 베끼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 진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사진이라고 하죠. 그죠? 사진. 여러분도 사진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진 기술은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보면요. 진짜 모습하고요. 사진의 모습 베낀 거는요. 너무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사실주의라는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사실주의. 베낀다는 거죠. 베낀다는 건데 이 실자가 열매 실자잖아요. 열매를 베낀다. 열매를 베껴야 한다는 주장. 이런 개념인데 학설. 주의는 주장인 학설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열매를 뺏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열매를 어떻게 뺏겨요? 그래서 열매. 그럼 열매 실제는 줄임말이다. 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 또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죠? 열매, 그럼 실자가 뭐의 주말이냐? 맞아. 현실이죠. 현실을 뺏기는 주장. 현실을 뺏게 한다는 주장이죠. 그럼 현실을 뺏게 한다니까 또 좀 이상하나요? 영어로 하면 아주 쉽죠. 리얼리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껴야 한다는 주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베껴야 한다는 학설, 이런 개념이죠. 이 실자가 열매 실자인데 현실의 준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베껴야 한다는 주장,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리얼리즘 바로 이해가 되면 되죠. 217번 죽을 사자, 워낙 유명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사투죠. 사투. 이 투자는 싸울 투자예요. 싸울 투자. 우리 투쟁 할 때 쓰는 투자가 바로 이 싸울 투자입니다. 싸울 투자. 투견. 그죠? 그래서 죽을 사자에 싸울 투자를 써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 우리가 사투를 벌이다. 라고 얘기 쓰잖아요. 사투를 벌이다. 정말 싸우기 힘든 상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싸우기 힘든 상대는요 바로 눈꺼풀이라고 해요. 눈꺼풀을 상대해서 싸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요 싸워서 이기기 힘든 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사투,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사자성어죠. 토사구팽. 이 토자는 토끼 토자죠. 죽을 사자입니다. 토끼가 죽다라는 얘기고요. 개구자죠. 왼쪽에 개견자가 보이지만 개견자 여기에 바로 그죠 뜻이 되죠. 쌀물 평자죠. 삶다. 개가 삼긴다. 개를 삶는다 해도 되지만 그죠. 구조상 개가 삼긴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토끼가 죽다 더하기 개가 삼긴다. 이 말은 토끼가 죽으니 개가 삼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토끼하고 개 사이는 뭐냐? 그죠? 이 토끼라는 짐승은요, 이 사람이 맨손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토끼를 잡을 때 뭐를 이용하는다? 바로 개를 이용하죠. 내가 토끼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개를 가져와서 토끼를 사냥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개는 또 토끼를 잘 잡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토끼가 먹고 싶었어. 저 개를 가지고 개를 내가 뭐 돈을 주는데 사서 토끼를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 토끼를 사냥해서 내가 토끼를 잡고 나면 개가 어떻게 돼? 필요가 없잖아요. 개 필요 없으니까 얘를 삶아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끼가 죽으니 개가 삼긴다. 인간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지만 필요가 없으면 그냥 무정하게 그죠?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그렇죠? 하는 너밖에 없어지만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아주 매몰차게 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토사구팽이다. 토끼가 죽으니 개가 삼긴다. 우리 뭐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라는 얘기죠. 야외에 나갔는데 볼 일이 급해요. 그때는 그죠? 마음속에 그렇게 하듯이 간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볼 일을 다 보고 나면 어때요? 뒤도 돌아보기가 싫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필요할 때는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토끼가 죽으니 개가 삼긴다.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 굉장히 유명한 사자성어죠. 이 개구자는 달리라 백구, 그죠? 흑구, 뭐 이렇게 많이 쓰죠. 백구, 하얀개 이럴 때 쓰는다. 개구자, 토사구팽이 되겠습니다. 218번 초딩용 한자 산산자입니다. 아직도 매산자라고 하는데요. 매산자라고 하지 마세요. 매는 15세기 중세 표현이고요. 요즘에 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촌에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매라고 하지 않아요. 산이라고 하죠. 산산자입니다. 산산자에 쌓을 적자입니다. 쌓을 적자. 우리 산적해 있다, 산적하다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산적하다, 산적, 산처럼 쌓다 혹은 산처럼 쌓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산처럼 쌓여 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될 내용이 산적해 있죠. 산처럼 쌓여 있어요. 산처럼,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산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요, 산적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공부 끝나고 어리 되면요, 공부보다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어요. 산적, 산처럼 쌓여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산처럼 쌓여 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나옵니다. 태산북두라는 사자성어인데요. 태산북두. 태산북두는 태자가 산이죠. 태산. 산 이름이에요. 중국의 산 이름. 아마 그런 시주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날에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한에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주가 있는데요. 이 태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중국 사람들은요, 태산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태산보다 높은 산이 많은데, 요 태산 북두를 만들 당시까지만 해도 요 사람들은요, 요 말이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태산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태산은, 그래서 산하면 우리는 태산을 떠올려요.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녘북자가 이 두자가 말두자로 한대요. 보통 이제 별두자로 많이 써요. 별. 그래서 북두라는 것은요, 북쪽에 있는 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별 하면 제일 밝은 별이 뭐냐? 북두칠성이거든요. 북두칠성. 그래서 우리 별 하면은 북두칠성이라고 그죠? 떠올려요. 옛날 중국 사람들 그랬다는 거죠. 이제 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별을 대표하는 별은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산은 태산, 별은 북두칠성. 그죠? 그래서 산하면 태산, 별하면 북두칠성. 그래서 이 태산북두는 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를 가리키는 말이죠. 최고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산하면은 태산이 최고고 별하면 북두칠성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산북두는요, 한 분야에서 최고를 나타내는 넘버원이라는 뜻이에요. 넘버원인데 태산북두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 두 글자로 줄여서 요걸 두 글자를 줘서 이것도 특이하게요. 제일 앞에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를 두 개 붙여서 태두라고 해요. 태두. 이 태두라고 하면요, 넘버원이라는 뜻입니다. 넘버원, 최고라는 뜻이죠. 최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 그래서 산 중에서는 태산, 별 중에서는 북두칠성.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219번 흩어질 산자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자, 흩어질 산자입니다. 산문이죠. 아마 문학작품 속에서 보면 이제 운문이니 산문이란데요. 흩어진 산자잖아요. 흩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정한 틀이나 형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틀이나 형식이 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글의 종류 보면 운문이라는 게 있죠. 운문. 운자를 넣어가지고요, 틀과 형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문학작품을 쓰는 거, 작품을 쓰는 것을 우리는 그걸 운문이라고 하죠. 운문. 운이 있다는 거죠. 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결국은 형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산문은 흩어질 산자 쓰잖아요. 흩어질 산자. 흩어진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형식, 틀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쓴다. 이게 바로 산문의 뜻이 되겠어. 흩어진 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문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운문은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과 틀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자유롭게 쓴다. 그래서 결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해서 흩어질 산, 걸을 문, 산문이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자에 꽃 화자입니다. 꽃화, 꽃 화자. 그래서 흩어질 산, 꽃화. 꽃이 흩어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죠? 꽃잎이 흩어지다. 꽃잎이 흩어진다. 어때요? 꽃잎이 흩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꽃잎이 흩어진다는 것은 뭐야? 벌써 꽃이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꽃이 나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흩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꽃이 흩어진다. 이 말은 바로 꽃잎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흩어진다. 결국 꽃잎으로 보면요.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죽는 것을 우리가 산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꽃잎은 나무에서 떨어져야만 흩어질 수 있죠.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요 흩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떨어졌을 때만이 흩어져요. 뭐 공중에 흩어지거나 뭐 땅에 흩어지는.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다, 흩어지다. 꽃잎이 흩어지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산화라고 합니다. 흩어질 산자에 어지러울 난자죠. 어지러울 난자도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많이 쓰죠. 어지러울 난자. 이 글자가 복잡하면요 한글로 알아둬도 도움이 됩니다. 어지러울 난자. 흩어질 산자니까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흩어지다. 산란이죠. 흩어지는데 어지럽게 마구저로 막 흩어지는 거죠.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거. 그게 바로 산란이라는 거죠. 산란. 어지럽게 흩어지다. 산란. 바로 빛의 산란 할 때 쓰는 겁니다. 빛의 산란. 그래서 어지럽게 흩어지다. 220번 윗상자 역시 초딩용 한자지만요. 얘가 명사로 쓰면 위라는 개념이죠. 위라는 개념인데요. 자, 복상이죠. 복상. 그렇죠? 복상. 자, 요거는 그죠? 짠강의 표시가 잘못됐네요. 그죠? 복상은요. 윗상자가 명사로 쓰게 되면은 위라는 뜻이지만요. 이 동사로 쓰게 되면요. 동사 위니까 동사로 쓰면 올라가다가 되겠죠. 올라가다. 해서 이것은 그렇죠? 수식 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북쪽. 자, 북쪽이죠. 북쪽은 남쪽보다는 항상 그죠? 위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오다. 자, 북쪽으로 올라오다. 이게 바로 북상이 되죠. 북쪽으로 올라오다. 아니면 위로 올라오다 해도 되죠. 왜냐하면 남쪽에 비해서 북쪽은 위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오다 해도 되고 북쪽으로 올라오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 북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가 일기예보 할 때 보면 이제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요. 항상 태풍은 북상을 내요. 그렇죠. 북쪽으로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북쪽으로 올라오다 혹은 그죠? 위로 올라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상이라고 합니다. 북상. 북쪽으로 올라오다 위로 올라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쪽은 어때요? 남쪽은 내려가야 되니까 북상의 반대말은 뭐야? 남하 이렇게 되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다 혹은 아래로 내려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피라는 거죠. 윗상자의 가죽피자. 그래서 위에 있는 피부 가죽이죠. 가죽인데 이건 당연히 피부의 준말로 봐야 되겠죠. 우리 상피세포라는 거라고 하잖아요. 상피세포. 위에 있는 가죽. 위에 있는 피부 개념이죠. 우리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피부를 우리는 상피라고 해야 해요. 상피죠. 위에 있는 피부, 피부의 준말로 봅니다. 물론 위에 있는 가죽이라 해도 아무 문제는 없죠. 그죠? 위에 있는 가죽, 위에 있는 피부, 상피라고 합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삼순구식이라는 사자성어고요. 이 순자는요, 열흘 순자라고 합니다. 열흘 순자인데요. 이 열흘은요, 우리가 한 달을 30일이잖아요. 보통 열흘씩 끊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일에서 10일까지는 초순, 11일에서 20일까지 중순, 21일에서 30일까지를 하순.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그러고 보니까 벌써 11일 하순이죠. 그래서 여기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순자. 그럼 3순이니까 3 곱하기 열이니까 30이죠. 결국 한 달이라는 얘기예요. 한 달. 그냥 크게 보면 한 달입니다. 그죠? 그리고 9구자에 먹을 식자. 9번 먹는다. 9번 먹는다. 9개를 먹는다. 이런 얘기죠. 9개 먹다. 한 달에 9개를 먹는다는 얘기죠. 한 달에 9개. 하루에 3개를 먹으면요. 한 달이면 90개를 먹어야 되죠. 근데
얘는 10분을 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30일에 9끼 이런 뜻이죠. 9끼의 밥. 30일에 9끼의 밥. 이 삼순구식.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어요. 한 달에 9끼밖에 못 먹어요. 30일에 9끼를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30일에 9끼의 밥. 삼순구식입니다. 그래 보면 참 여러분 행복하죠? 하루에도 9끼를 먹을 수도 있어요. 221번 자 상자입니다. 자, 이 상자는 서로 상자로 유명한데요. 이 상자 같은 경우는요. 서로 상자인데 첫 번째 볼까요? 관상이라는 거거든요. 관상, 볼관자고요. 이 상자가 서로 상자인데 이 서로 상자하고요. 음이 같은 게 바로 뭐냐면 모양상자예요. 모양상자. 그래서 이 서로 상자는 모양상자하고 음이 같기 때문에 모양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한자에는 음이 같으면 같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양을 보다. 관상 있죠? 몇 번 여기서 벌써 외웠을지 싶은데 우리 눈썹 중에서 최고의 눈썹,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눈썹은 초승달 같은 눈썹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날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서로 상자는 모양상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소리가 같기 때문에 모양상자로도 씁니다. 관상, 모양을 보다 이런 뜻이고요. 양자입니다. 양상이라는 건데 이 양자도 역시 모양, 양자입니다. 모양양, 모양상에서 양상이라는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3차 이제 유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상. 모양 양자에 모양 상자를 써서 모양. 그래서 양상은 모양입니다. 양상은 모양. 모양양, 모양상.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상피제라는 건데요. 자, 제자 기억나죠? 이 세 글자 뒤에 붙어 있는 제자는 일반적으로 제도의 준말입니다. 그죠? 어떤 제도냐 이런 얘기죠. 서로 상자입니다. 이거는 서로 상자에 피할 피자죠. 피하다. 그래서 서로 피하는 제도죠. 서로 피하는 제도. 서로 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같은 학교에는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이 서로 피하는 거죠. 서로 피하는 거.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왜? 혈연으로 인한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죠? 부모와 자식을 한 학교에 있는 것을 서로 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는 상피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피제.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